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매일 아침 안개 속에 잠겨 지난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을 훌쩍 넘긴 영숙의 집 베란다 창틀에는 칠이 벗겨진 자리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고, 거실 한복판의 낡은 가죽 소파는 남편 상식이 38해 동안 자신의 권위를 짓눌러온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60살 영숙에게 집은 안식처라기보다 매일 아침 거쳐 가야 하는 거대한 숙제와 같았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늘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자라온 그녀에게 남편의 허물을 덮고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남편 상식의 식사 수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년퇴직 전의 상식은 차가운 침묵으로 자신의 위엄을 지켰으나 퇴직 후에 그는 날카로운 폭언으로 자신의 상실감을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영숙이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받은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곤 했습니다. 상식의 목소리는 낡은 아파트의 빛바랜 벽지를 뚫고 영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걸레질에만 집중했습니다. 38회 동안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을 이 낡은 걸레로 닦아내듯 견뎌왔습니다. 아들 도윤을 훌륭히 키워내기 위해 영숙은 자신의 이름 대신 도윤 엄마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들도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했으니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지만 현실은 더 지독한 소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숙은 베란다 한 구석에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꿨습니다. 그곳엔 상식이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언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의 찬 바람 속에서도 조용히 흙을 뚫고 나오는 새순들을 보며 영숙은 자신의 생이 저 작은 식물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주방에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타이머 소리는 영숙에게 생을 갉아먹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상식은 퇴직 후 찾아온 우울증을 영숙에게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동료들은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한다는데 자신은 이 좁은 아파트에 갇혀 아내의 눈치나 봐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외감을 영숙에 대한 집착으로 풀려 했습니다. 영숙이 마트를 가거나 잠시 산책을 나갈 때마다 상식의 전화는 쉼없이 울려댔습니다. 영숙은 휴대폰 화면에 뜨는 상식의 이름만 봐도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8회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지켜온 평화는 사실 영숙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얻어낸 가짜 평화였습니다. 남편의 간섭이 극에 달하자 영숙은 고육지책으로 근처 도서관의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우울증을 배려해 그가 혼자 있을 시간을 주려는 나름의 배려이자 자신 또한 숨 쉴 틈을 찾으려는 간절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영숙의 이런 노력을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도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식의 폭발은 매일 저녁 반복되었습니다. 영숙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식탁에는 상식이 먹다 남긴 흔적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상식은 아내가 돌아오는 순간만을 기다렸다가 쌓아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고쳐 쓸 수 없는 낡은 기계처럼 상식의 마음은 이미 녹슬어버린 듯 했습니다. 영숙의 아들 도윤은 주말마다 본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야윈 얼굴과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 사이에서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날 상식은 영숙이 도서관에서 동료 직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의처짐과 피해망상은 극에 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기다린 것은 뒤집어진 거실 가구들과 광기 어린 상식의 눈빛이었습니다. 상식은 영숙의 가방을 뒤져 도서관 출입 카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영숙은 무너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8회의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상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권위를 잃어버린 자신의 초라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영숙은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시민대학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주제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나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강연자는 영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변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지옥 같던 관계의 주도권은 비로소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이 영숙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은 영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숙은 그 강연에서 머리를 망치로 엇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38회 동안 상식이 변하기를, 상식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를, 상식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영숙의 삶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영숙은 강연장을 나와 근처 공원을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이른 봄의 공기는 여전히 찼지만 땅 밑에서는 이름 모를 새순들이 필사적으로 흙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상식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혔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영숙은 자신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았습니다. 이영숙. 38회 동안 누구에게도 온전히 불리지 못했던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그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기다린 것은 상식의 거친 폭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예전처럼 어깨를 움츠리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상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더 이상 당신의 화풀이를 받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상식은 당황했습니다. 늘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아내의 눈빛이 이토록 형형하게 빛나는 것을 그는 처음 보았습니다. 영숙은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 자신의 침구를 옮겼습니다. 이혼이라는 서류상의 절차보다 더 중요한 정서적 독립을 그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평생 처음으로 남편의 기척에 신경 쓰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상식도 도윤도 없었습니다. 오직 봄바람과 따뜻한 햇살만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은 꿈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38회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보낸 응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영숙은 아파트의 공간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있던 상식의 낡은 가죽 소파를 구석으로 밀어내고 창가에 자신이 가꾸던 화초들과 작은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상식은 노발대발하며 방해하려 했지만 영숙은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생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도구를 샀습니다. 붓끝에 물감을 묻혀 하얀 종이 위에 칠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식을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상식을 그저 이 집에 함께 거주하는 타인으로 인정하자. 신기하게도 그가 쏟아내는 폭언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수채화 도구를 손에 쥐고 매일 새로운 색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번져가는 물감의 궤적은 그녀가 평생 억눌러온 감정들의 해방구였습니다. 상식은 아내의 이런 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거실을 서성거렸지만 영숙의 견고한 침묵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근처 소도시에 있는 작은 텃밭을 임대했습니다. 아침마다 그곳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상식은 처음엔 의심하며 미행까지 하려 했지만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는 38회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여자나 엄마가 아닌 독립된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에게도 생소하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영숙은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로 자신만을 위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상식은 처음엔 서운해하다가도 영숙이 차려준 밥상을 묵묵히 받아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영숙의 텃밭에는 푸른 상추와 노란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영숙은 베란다 테이블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그림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그림처럼 맑아졌습니다. 상식은 여전히 성질을 부리거나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권위를 잃은 남자의 자존심은 문득문득 발작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제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식이 소리를 지르면 그녀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상식은 그런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숙은 서랍 속의 협의 이혼 신청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혼이라는 서류상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편을 놓아주고 자신을 먼저 돌보는 힘이라는 것을요. 영숙은 신청서를 조용히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그녀는 이미 독립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개인 전시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의 한 벽면을 채운 영숙의 수채화들 앞에는 영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엄마가 아닌 화가 이영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은 전시회 오픈날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산 고운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전시회장 구석에서 쭈뼛거리며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상식이었습니다. 그는 꽃다발 대신 영숙이 좋아하는 믹스커피 몇 봉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왔습니다. 그는 영숙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처음으로 아들의 귀에도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림이 참 밝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상식의 그 서툰 한마디에 영숙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한 것도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인간의 나약함을 가엽게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영숙은 상식에게 고맙다는 인사 대신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되 한 공간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릴 그림은 텃밭에 흙을 뚫고 나온 작은 새순이었습니다. 찬 바람을 견디고 마침내 해를 향해 고개를 든 그 생명력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38회의 세월은 지옥이었을지 모르나 그 지옥을 건너온 영숙의 발자국은 이제 꽃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른 봄의 따스한 햇살이 영숙의 캔버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변하기로 결심한 그 하루가 그녀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자신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영숙아 고생 많았어. 이제 너의 봄을 마음껏 그려보렴. 낡은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어느새 싱그러운 봄 향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는 바람 속에는 흙내음과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씻고 물통에 물을 비웠습니다. 맑아진 물처럼 그녀의 영혼도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상식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침묵이 무거워 숨이 막혔겠지만 이제 영숙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수발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영숙의 그림 속 새수는 어느덧 커다란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로 번지는 초록의 생명력은 그녀의 거친 손마디를 타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을 견디게 한 것은 누군가의 사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긍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불을 끄고 베란다 정원의 식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색의 꽃이 필지 기대하며 그녀는 작은 방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맑게 빛났습니다. 38회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잠에 빠져들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영숙. 그 이름은 이제 슬픔의 대명사가 아니라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꿈속의 들판은 이제 더 넓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영숙은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올랐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703호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죽어있는 영혼이 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게 된 한 여인의 찬란한 봄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새벽 영숙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맑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물의 감촉이 신선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식물들을 살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기적 같았습니다. 영숙은 이제 압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궈나가는 텃밭과 같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다시 붓을 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릴 그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화였습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소파 위에도 창가에 놓인 수채화 도구 위에도 공평하게 빛이 내렸습니다. 영숙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선 하나하나에 그녀의 세월이 담겼고 색 하나하나에 그녀의 눈물이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진실의 색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림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이영숙. 60세에 비로소 시작된 그녀의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 상식은 주방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림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묵직한 평온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에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꽃은 지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피는 것임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38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란한 봄날의 자양분이 되기 위해 견뎌온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다가올 여름의 푸름과 가을의 결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 베란다 정원에는 오늘도 이름 모를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박수갈채는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가장 웅장한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을 지나 마침내 당당하게 피어난 한 여자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른 봄날의 풍경은 그렇게 영숙의 캔버스 위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향해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끝까지 맑은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 지옥 같았던 어제야 그리고 반가워 천국 같은 오늘아. 영숙은 맑은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며 자신만의 봄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